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 나오셨습니다. 국장님. 네. 이재명은 지금 그동안에는 로키로 가다가 이 막판에 들어서 종반전에 들어오면서 앞서도 잠깐 언급한 대로 강경적으로 선회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최근에 그 내란 세력에 대해서도 응징을 하겠다. 진압을 하겠다. 6월 3일은 응징의 날이다. 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걸 제가 약간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겁니다. 아까 우리가 여론조사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론조사가 뒤집은 것보다는 맹추격당하고 있다라는 흐름을 민주당이 파악을 한 겁니다. 그러자 박찬대부터 조승래까지 다 나서서 우리는 지금 절박하다, 어려운 환경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박지원을 비난합니다. 박지원이 그 전날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60%를 먹는다. 김문수는 30%도 안 된다. 20몇 %다. 압도적인 승리다. 이렇게 얘기한 거를 그런 거 절대 아니다. 앞으로 압도적 승리, 낙승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경고를 주겠다. 라고 하면서 말을 압도적 응징으로 바꾼 겁니다. 즉, 이게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긴장을 완전히 버리고 저쪽은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되다가는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다시 왜 선전선동 있지 않습니까? 네. 증오를 일으켜갖고 다시 내가 안 나가도 무난하네 이게내가 아니라 내가 나가야 이거 응징이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증오감을 부추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수록 뭐 절박감을 자기 지지층한테는 줄 수가 있지만 중도층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 사람이 집권하면 엄청난 정치 보복이 일어나겠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런 포비아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조희대 대법원장 박살내고 협박하는 거, 직위원 부장판사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이렇게 사퇴 압박까지 가하는 거, 오버스라고 또 재판을 그만두라고 이렇게 지금 겁박하고 있는 이런 저런 것들을 볼 때 저 사람이 집권하면은 엄청난 정치 보복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창수 중앙지검장이라든가 조상훈 4차장이 미리 사표를 낸 거 아닙니까? 보복이 일어나기 전에 옷 벗고 나가는 게 상수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여론조사 결과도 한국리서치가 한국일보 의뢰로 조사한 거 보니까 정치 보복을 할 것이다가 53%, 안 할 것이다는 29%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상권 분리가 안 될 거다. 이재명이 되면 위협받을 거다가 44%나 되죠. 위협 안 될 거다는 39%에 불과하고. 그래서 양상훈 주필, 조선일보 주필이 오늘 이재명이 점점 총통이 돼 가고 있다. 총통 징후가 보인다. 총통 징후가 보인다. 이런 칼럼까지 썼더라고요. 그 이유를 첫 번째 된 게 그거예요. 자기가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면 되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오류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더 뻗대기만 한다. 고집만 부린다라는 겁니다. 지금 호텔 경제학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호텔에 10만 원 주고 예약을 했는데 그러면 그 예약한 돈을 가지고 뭐 호텔 업주가 침대를 사고 무슨 그 침대 업자는 치킨을 사고 뭐 이렇게 갖고 돈이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취소를 하더라도 노쇼를 하더라도 이게 경제가 돌아간다 하는데 그 사람이 10만 원 주고 예약한 사람이 안 왔다. 그러면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면은 결국 호텔은 망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안 맞습니다. 빈 깡통이에요, 빈 깡통. 호텔 주인이 침대를 사는 10만 원 한번 생각해 보죠. 돈을 받기 전에는 그 돈이 없어서 침대를 못 샀어요. 돈이 없어서 못 산 거 아닙니까? 근데 예약을 한 돈이 들어왔으므로 이제 내가 예약한 돈이 왔으므로 침대를 산 겁니다. 근데 쭉 했는데 노쇼예요. 이걸 돌려줘야 돼요. 그럼 맨 처음 단계로 갔을 때 내가 침대를 사버렸으니 그 돈은 빚을 진 겁니다. 그러니까 케인즈 경제학에서 말하는 유효성수 효과라는 것도 생산은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뉴딜 정책 아닙니까? 거기서 생산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댐을 건설하고 거기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그러면서 그 성수 효과가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재정을 부어가지고. 워낙 그때 대공황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완전 허수로 돌리는 거예요. 허수아비를 돌리는 그런 식의 경제학을 가지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이면은 본인 스스로가 극단적인 사례라 했으면은 그걸 인정을 해야 하는데 그 후에 또 뭐라고 합니까? 이상하게 꼬아서 이해를 못하면은 그건 바보고 곡해를 하면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독재자의 전형입니다. 이게 자기 독재자예요. 오류를 인정을 안 하는. 그렇죠. 이게 왜 독재냐면 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를 거역하면 모두 다 바보이자 나쁜 사람들이야. 이렇게 되거든요. 예. 바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2017년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오마이뉴스 등 좌파 매체가 좌파 경제학자들 인용을 하면서 이건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전문가 얘기도 아니고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경제 이론이다. 승수 효과마저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 얘기를 들어주자는 모두 다 나쁜 놈들로 이렇게 적화시키잖아요. 이런 태도가 바로 독재자의 전형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술 더 떠서 10만 원이 100만 원이 된다. 이런 얘기까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 이제부터는 점점 기적이 되는 거죠. 사이비 교주가 얘기하는 이 기적. 앞서 뭐 쎄쎄 발언도 했습니다만 그것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중국과 대만 간의 양안 관계가 뭐 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는 없지만 양안 관계가 악화됐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국제 정치학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여기에도 고마 쎄쎄 저기에도 쎄쎄 하면 다 해결이 된다? 천만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요거 짧게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쉐쉐쉐쉐 할 때 무슨 얘기를 그때 맨 처음에 했냐면 양안 관계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이재명이. 근데 이게 왜 나오냐면 윤 대통령을 비난하려고 나온 겁니다. 윤 대통령이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안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소리 무슨 소리냐면 중국이 대만 전쟁 벌이면 안 된다 이 소리거든요. 침공해갖고 힘에 의한 안 된다. 현상변경은 안 된다. 그런데 이번 TV 토론 한번 지켜보세요. 이준석이가 이 쉐쉐 공격을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니 지금 현상 유지를 하라 이 얘기예요. 뭐 우리가 개입해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상 유지를 하라, 유지를 하자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윤 대통령 얘기랑 뭐가 달라요? 침략하지 않고 현상을 유지하자라는 의미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마찬가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참 비열한 그런 얘기죠. 거기다가 지금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1,000조 원이 넘었다고 국가가 빚을 지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무식한 사람들이 있다 하면서 앞으로 자기가 집권하면은 퍼주기를 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빚을 진 자영업자들 다 빚 탕감해주고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게 가장 무식한 얘기입니다. 진짜 무식한 얘기가 뭐냐면 이겁니다. 코로나19 때부터 이재명과 문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찍어내라. 찍어내서 다 국민들한테 퍼부어라. 그러면서 이재명이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자,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달러를 찍어내는 것처럼 우리도 찍어내면 된다. 그런데 달러 찍어낸 미국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트럼프가 뭐 하고 있어요? 관세 전쟁을 벌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국가 재정이 너무나 악화됐어요. 찍어대다 보니까 빚이요 수천조 원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만도. 그러니까 이거 안 갚으면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관세에 어떤 그 관세를 동원을 해서 지금 판을 흔드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 나라 빚 갚기 위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관세를 매겨갖고 뜯어가는 거다. 뜯어가죠. 그러니까 기축통화국마저 그렇습니다. 재정으로 퍼붓다가 지금은 거덜날 것 같으니까 관세 전쟁을 벌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이재명은 기축통화국 운운하면서 더 찍어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빚이 1,000조가 넘어섰는데 이재명은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은 훨씬 우리는 국가 부채 비율이 50%도 될까 말까다 뭐 이러는데 이 부채도 우리의 경우는 이 공기업이라든가 거기서 갖고 있는 부채 이건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비교가 다른 겁니다. 그걸 다 합치면은 오히려 우리가 더 국가 부채가 많은 나라이고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문재인 때처럼 돈을 어마어마하게 퍼부어가지고 그동안 우리나라 건국 이래 국가가 빚진 것과 마찬가지의 빚을 문재인 5년 때 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나라 예산이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400조였습니다. 이 증가가 완만하게 증가됐는데, 문재인 때 딱 5년 만에 200조가 넘어가요. 딱 그 200조가. 600조 이상으로 국가 재정이 됩니다. 재정 얘기입니다. 그런데 독일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국가 채무를 아예 헌법에 명기를 해요. 예. 그래서 채무를 일정 정도 이하로 유지해야 된다. 이런 국가의 전체적인 예산을 이렇게 그 균형 예산으로 하려는 헌법상으로도 그렇게 만드는데,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끔찍한 결과를 낳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 국가 재정을 어마어마하게 쏟아 부어가지고 다 빚도 탕감해주고 그러면은 그게 바로 남미식의 베네수엘라 그런 정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빚은 궁극적으로는 지금 젊은 세대들이 감당해야 할 무거운 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걸 끌어다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만 하더라도 석유 산유국입니다. 석유 산유국이 저렇게 망가지는 거죠. 왜? 퍼주기니까. 국가 재정을 남발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집권을 하면은 뭐 정치 보복에 대한 우려랄까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특히 국가 재정도 이재명식의 그런 경제관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은 완전히 우리나라도 거덜이 나겠구나 하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얘기죠. 맞습니다. 예.